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장인 A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백승주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결의안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안에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될 중수청을 출범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도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예고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국민투표 추진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잠시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한 유명 여성 작가가 전쟁 직후부터 폴란드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그림 일기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출판됐습니다. 연필 한 자루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쟁 일기를 국내에 출간한 이현실 이야기장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네. 제 심정을 표현해야 되나요? 한번 해주시죠. 네네. 요즘 참 정말 봄이라 여러 가지로 환절기 힘든 점들이 많은데 오늘 또 방송에 나오니까 모든 실험을 또 잃게 되고 다 같이 화이팅! 네. 아니 제가 묻지 않아도 어쩜 이렇게 얘기를 잘해 주십니까? 역시 배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 한마디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네. 시작부터 짧게 해주시죠. 다음 주부터 마스크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이제 뭐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마기꾼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저의 외모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미 쓰고 하고 아니 있습니다. 이미 깨졌어요. 보고 계세요. 네. 아니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기분으로 시사에 나와서 검색해 보면 이미지 다 떠요. 네. 예,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뭐 법안 상정하고 또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필리버스터 끝나고 난 다음에 본회의 표결이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뭐 한국형 FBI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뭐 예상됐던 바죠.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통과된 검찰청법에 뭐 부칙이나 이런 데 이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다가 수사권을 이제 이양한다라는 대목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보도를 종합해 본 바는 이제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에. 네. 이 선거범죄와 관련돼서 선거범죄하고 공직자범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한 다음에 거부를 하면서 파기 선언을 하면서 그 두 개 범죄는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거범죄는 그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에 남겨놓고 대신에 이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이제 설립한다라는 만든다라는 이 내용을 부칙에 넣자라고 제안했는데 그거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자.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사 역량이 뭐 지금 중수청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문구였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로 시한을 딱 못 박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 말씀하신 그 시한과 중수청 관련 내용 부칙에 넣자고 이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수청이 만약에 그럼 1년 6개월 안에 이제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이제 수용 못 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부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청법에 안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꼭 민주당의 어떤 뭐 입법 위비라기보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러면 중수청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는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검찰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수청과 관련된 뭐 어떤 기구인지 어느 산하에 설치되는 건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는 중수청과 관련된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이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 그 박병석 의장 중재안의 정치적 합의에는 사개특위를 열어가지고 여야가 거기서 논의를 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해가지고 이 합의는 무효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안 한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 안 한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입장 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 중수청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는 예상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합의안이 파기된 게 이제 본질인 것이고 그 파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근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청법 부칙에다가 사개특위 구성해서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뭐 설치에 관한 법률이든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 논의한다 이렇게 딱 넣어놨으면은 그럼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출범하는 거 우리 반대한다 이런 얘기 못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는 부분인 거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넣지 못했는데 이게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내용상 모성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내용에 그러니까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축소 분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중수청이 출범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검찰 수사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이 출범을 안 하는 상태가 될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대 범죄가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완전히 6대 범죄 전부가 넘어가는데 중수청이 설치가 안 되니까 일부만 남겨놓고 보안 수사권도 갖고 있고 수사관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하는 거랑 다름이 없게 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대해서 한 번 합의를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번복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내 반발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을 지금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도 지금 입법 미비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부칙 조항도 하나 안 넣었다. 그래서
만약에 중수청을 설치 못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결국 이제 집권당이 되는 거잖아요. 중수청 설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뭐 검찰 수사권 축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축소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그러한 이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몰라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얘기했습니다.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는 이제 애초에 약속한 것보다 늦어질 경우에 예를 들면 총선도 있을 수 있고 네.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검찰이 결국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못한 거냐. 예. 결국은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된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은 사실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형성이 되줬어야 되는 건데 네. 첫째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걸 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된다라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애초에 또 분명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낸 안을 보면은 검찰 수사권을 그냥 일률적으로 다 삭제하는 안을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합의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지자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검수완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지자들도 네. 검수덜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여론의 악화, 여론이 이제 동조하지 않았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정의 문제였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갈 거였으면 애초에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자기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물론 이제 국민들 여론이 뒷받침돼줘야 하고 네.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마지막까지 협상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사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오히려 그 후에 나타날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깔끔하게 법안을 정리해서 지금 상정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중수청 관련 내용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잖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안을 수정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사위도 통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한 상황이라서 이걸 다시 또 수정안을 올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아직 그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이고 이제 표결을 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표결을 하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는 법안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합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사개특위 논의가 지금 국민의힘은 아예 사개특위 구성 자체 동의를 안 하는 거지만 네네. 사실은 이게 좀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를 들면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그 논의 거부하는 거냐 그렇게 될까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 입법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추후에. 그것도 또한 필리버스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모르는 거죠. 시끄러운 상황이 또 올 테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윤석열 당선인 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투표를 하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불쑥 꺼냈어요. 꺼내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왜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이 이제 좀 더 호소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이 국민투표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하나는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네. 해당하는 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를 분야할 수 있는데 이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법안이 말 그대로 국가 안위와 관련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해석도 많고 일부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게들 이해를 하시는데 재외국민, 우리 미국, 유럽 다 우리 재외국민들이 계시죠. 네.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이면 미국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투표도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국으로. 그러면 그때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헌법 정신에 불합치한다. 그래서 이제 헌법 불합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안 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까지 감안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죠. 중앙선거 관련해서도 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는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네.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이죠. 중도층한테 고소하고 네.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줘서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헌법상 법률에 관한 문제는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이건 사실은 좀 국민투표 붙이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일단은 대체적인 것으로 보면 다수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소수설도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국민투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현실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냐 마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논외로 두더라도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만약에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면 진짜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치죠. 그러면 엄청나게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찬반으로 갈리면서 네. 뭐 과거 이제 조국 사태 때 했었던 것처럼 대규모 집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현명한 선택인 거냐? 진짜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거냐? 자연스럽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국민투표라는 게 정말 할 거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 툭 던져놓고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시오 이런 방법이 아니고 어떤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자기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하자고 하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법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헌법, 지금의 이제 법률을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냥 의제를 하나 던져놓고는 찬반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건지도 불분명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제안 자체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소모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쨌든 국회가 됐든 윤석열 당선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하면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필리버스터 해도 그 무력화되는 것이고 당선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거나 또는 민주당이 알아서 자기들 법을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무력한 상황 속에서 반대한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점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뭘 요구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을 그래서 꺼낸 것일 테고 네. 즉 이슈의 주도권과 아젠다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투표안을 꺼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시기적 문제. 이거를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자고 주장한 것은 네. 결국 지금도 논란이 있잖아요. 국민투표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국회가 그러면 국민투표가 되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에 있어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피로도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이 법조계 여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을 끌어가면서 지방선거 이슈를 이걸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이게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하고 법안 처리를 끝내버린 다음에 사개특위 문제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흐지부지 되는 그림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지방선거 이슈는 뭐냐면은 인사 얘기 그다음에 무슨 뭐 집무실 이전 얘기 뭐 이런 걸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이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지방선거를 그런 이슈로 치르기보다는 이 검찰 문제로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거에 또 첨언을 드리면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됩니다.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지금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국민투표 부의를 주장하면은 지지층들이나 심지어는 또 이슈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이슈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것도 하나의 시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고려 차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또 듣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직을 걸어도 국민투표가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과연 국민투표란 카드를 꺼내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적절한 수단인 것이냐. 여러 가지 뭐 논란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는 결코 불리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민주당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들고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판단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꼭 민주당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민주당은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지금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네. 저는 결국 검찰 개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건 저는 남북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결 안 되면은 이후에 완결할 가능성이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라는 비판을 받죠. 또 내용상으로도 좀 애매모호하다. 충분히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론을 좀 더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들이 왜 없었냐 이런 지적을 받지만 저는 이거 다 옳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어느 수준까지의 완결은 정말 지상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윤석열 정부 쪽으로 정권 재창출이 됐다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정권 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과 계산은 맞는데 그것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러한 설명 방식은 결국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에게는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의문을 남기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일 것이고 검찰이 굉장히 힘이 세질 것이고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네. 5년 내내 그러면은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검찰이 무소불위인 정권일 것이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뭐 가능했으리라고 뭐 생각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어떤 정치적 사건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추는 확실히 기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때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검찰개혁 이슈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일 것이다. 오히려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 다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혼란을 조성하지 말고 네네. 일단 바꿔놓은 제도를 충분히 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막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를 민주당이 얘기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볼 땐 여론이 이렇게 안 갔을 건데 그런데 아주 그 어떤 정파적인 논리 즉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하는 어떤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막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이 정파적 논리에 갇혀서 조급하게 추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명확한 지도력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여론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였는데 이 중심이 없이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좀 흔들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검찰권 행사를 과연 통제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아마 민주당은 뭐 구속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통제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을 바꾼다 하더라도 윤석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요. 집권 이후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검찰에 대응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위기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죠 그걸. 네, 그렇죠. 그 말씀은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를 분석을 할 때 당위적으로 분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저도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강공으로 네네. 드라이브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상당한 타격일 수도 있다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쭉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 또 핵심 또 지도자들 그룹 내에서는 이번에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느냐는 분명히 위기의식도 있었을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뭐 이제 30일 날 국회 본회의 열고 네. 또 필리버스터 하고 다시 또 이제 5월 3일 국회 본회의 열고 또 법안 처리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변수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예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과연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하죠. 예,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이제 그 손석희 씨하고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상당히 잘 됐다고 얘기한 건 그 기존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거고 그 인터뷰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뭐냐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그리고 검찰은 보안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검찰이 어쨌든 수사 통제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이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 정치적인 맥락이 또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경우도 그렇고 이 이슈를 잘못 다뤘다는 평가가 지지층에 있는 거잖아요. 막 항의가 난리가 나고 뭐 이랬다는 것인데. 중간에 합의를 안 했으면 모를까. 그렇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파기했다고 하는 책임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는지가 지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것이냐, 윤석열 당선인의 뭐 의중이 작용한 것이냐, 한동훈 후보자가 뭐 소통령이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자기 진영 내에서의 뭐 책임론 논하는 것보다 이 책임론을 다 상대 진영으로 넘겨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라. 이게 공을 넘겨버리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을 넘긴 거를 지금 이제 안 받아버리는 거죠.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어떤 얘기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권성동 원내대표 당내 입지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얘기하고 이 주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민투표 문제 가지고도 사실 장제원 같은 윤핵관이라고 불렸잖아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이러면서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에 지금 국회의장 중재안을 파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재안에 합의한 당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당대표가 느닷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통화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에서 이거 부결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당선인 쪽에서도 처음에는 합의안 존중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합의안에 문제 있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리더십이 좀 이게 상실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다른 뭐 이준석 대표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행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중재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합의가 바로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병석 의장에게 그 중재안의 내용을 자기가 불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논의를 안 했을까? 논의를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문제고,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도 사실은 선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혼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도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뜻이 비슷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에는 또 혼란이 있었고 소통이 매끄럽지 않았고, 그다음 뭐냐, 책임론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이른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야기되는 윤핵관이냐, 이제는 윤핵관이 아니라 상당히 의사소통에서 멀어지게 되는 윤멀관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책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 국민투표와 관련된 부분도 내부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내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불현듯 뜬금없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게 바로 뭔가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 이른바 측근에서 있는 좀 소통의 문제점을 바로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지금 왜냐하면은 인사 관련된 논란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뭐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그런 혼란도 혼란이고, 윤심은 역시 절대적이다, 이걸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지지세를 얻고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합의를 자기 위주로 어쨌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던 배경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우고 그다음에 뭐 윤핵관이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거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따라간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인수위 얘기도 묘하게 이제 바뀌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게 윤석열 당선의 뜻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네. 그때 뭐랄까요, 뭐 영리한 이준석 대표가 손을 딱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동훈 후보자고 얘기해봤더니 이거는 윤심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윤심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윤핵관하고 내가 대립한다고 하고 뭐 윤석열 당선이 나고 먼 사이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가 윤심을 대변하는 어떤 그러한 제스처를 지금 취할 것이다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준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윤심은 이 방향이 아니고 저 방향이구나.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로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르르 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언론의 비판이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비단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진보 언론 이렇게 부르는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신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기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이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 찬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별 그거와는 상관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집권 초기에 당선인만큼 힘이 센 사람이 있으니까요.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윤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일단 뭐 혼란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좀 당내 입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거는 또 귀에 들어오는 분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누구랑 연결된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소통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내 윤리위에 지금 회부가 된 상태인데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과연 어떤 징계가 또 내려질지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조금 전인 저녁 7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로 확정됐습니다. 두 분 예상하셨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얘기고, 네. 뭐 당연히 이제 이 박주민 의원도 이제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면 영향력 있는 무게감 있는 이제 추가로 경선에 참여할 만한 인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서울시장 구도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뭐 나오는 어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 여기에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일단 오세훈 시장이 현직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부동산 이슈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이제 대선 승리의 편승 이른바 밴드웨이거닝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중질환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깎이는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30여일 정도 남아있는 지방선거에서 판세는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안정론하고 정권 견제론을 보면 대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지금 대선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대결구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고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는 더하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검찰 수사권 축소나 또 인사 논란은 분명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강원도도 보면은 김진태와 이광재의 대결이고 또 충북은 노영민과 김영환의 대결. 다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니까 저는 결국 후보가 뭔가 특별한 걸 꺼내놓느냐, 누가 꺼내놓느냐, 어떤 변수를 꺼내놓느냐가 사실 선거에 더 결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을 흔들 만한 뭔가 정책이나 공약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사면 얘기가 이렇게 이슈가 커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오늘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면할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 환경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것 같습니다. 사면할 것 같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하시고요. 김민하 평론가. 저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사면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핵심은 세 사람이죠. MB,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교수죠. 아니 뭐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지금 일단 선고가 내려져야 사면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네요. 사면 범위도 지금 사면을 할 것인지 네. 말 것인지 사면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마지막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과연 뒷모습을 아름답게 할 것인지 아닌지 국민적으로 실망하는 여론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여론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보면 제가 판단한다면 사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발언들을 분석을 해보고 네. 최근에 정치 환경이 워낙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시도되겠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가겠다. 어떤 평가를. 그러니까 이것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지율이 낮았다면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격을 받더라도 내 임기에서 내가 마지막 국정을 마무리하면서 안고 가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경우에는 뭐 저더러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고 형기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형기를 감옥에서 채울 것이냐를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사면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다음 대통령, 다음 정권에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면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지 왜냐하면 순전히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결단을 할지는 저는 뭐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거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 도움을 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형을 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형기를 뭐 끝난 상황도 아니고 이게 뭐 사면 그냥 복권시켜주는 차원도 아니고 사면을 그냥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수사의 결과물인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혐의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단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당선인 네.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당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면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취해주면은 오히려 문 대통령 부담이 줄어들 텐데 왜 이렇게 막판까지 밀려가지고 문 대통령이 홀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가. 저는 이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계였다면 일종의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때 회동을 해서 사면만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어야 되는데 사면 얘기, 인사 얘기, 직무질 이전 얘기 다 엉켜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냐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얘기가 없어진 거죠 그때.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면에 대해서. 특히 하지만 지지층이 네. 별로 지지층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최근의 발언이나 지금의 정치 환경을 보면은 그런 타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을 만들고 또 이걸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당분간 어쨌든 소수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치 역량, 통치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국민 관련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국민 접촉을 늘리겠다는 게 예를 들면 그냥 개별적인 국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단체, 어떤 뭐 조직, 어떤 그룹들을 대상으로 만나는 어떤 접점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과거의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상한 사건 뭐 이런 걸로 예를 들면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번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런 걸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이 조심스러운 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악용되는 것을 뭐 이렇게 방치하거나 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시민사회 수사가 난다는 건 그만큼 국민소통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라. 국민들의 여론이. 예. 지금도 보면은 인사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의도의 측면으로 보면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걸 어느 누가 그러면 좋은 일이죠. 네.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옛날에는 민정수석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이제 민정수석의 역할이 민정수석 없으니까. 변질됐고 그다음에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또 한 측면도 있겠죠. 그것도 좀 같이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회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장기화되는 전쟁 탓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통 속에서도 예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피난 도중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그린 올가 그레벤니크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책 전쟁일기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작가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될 수 있었을지,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전쟁일기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이현실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책 전쟁일기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출간하시게 됐는지 계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올가 그레벤니크 작가님이 우크라이나의 그림 작가인데요. 네.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세계의 여러 팔로워들과 같이 그림을 나누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원래는 책을 내려고 하신 목적은 아니었고요. 네. 그 전쟁의 상황들을 매일매일 노트에 그림 일기처럼 그려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일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이 한국인 팔로워가 있었는데 그 한국인 팔로워가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소개 받아가지고 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SNS를 네. 통해서 딱 봤는데 그냥 느낌이 딱 오던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건 한 3컷 정도의 그림과 일기였는데요. 네. 그걸 보고서 너무 강렬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번역가님을 섭외해서 작가님께 출판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그림이었어요? 제가 책 뒷표지에도 실었는데요. 전쟁 첫날에 아이의 팔에 이 아이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작가님이 아이의 팔에 신상 이 아이 이름과 연락처, 뭐 아이의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팔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강렬한 느낌을 받아서 출간을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올가 작가는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좀 안전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은 불가리아의 소도시에 머물고 계신데요. 예.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우크라이나에서 막 넘어와서 폴란드에 계셨는데 네. 그러다가 다시 불가리아로 가셨는데요. 지금은 두 아이와 불가리아에서 임시 난민으로서 좀 안정적인 곳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올가 작가님이 우크라이나의 어머님과
남편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남편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고요. 특히 이 작가님의 고향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가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네.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 일기는 그러면은 아까 전쟁의 상황을 그린 겁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쟁 일기는 매일매일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 한 여성이 또 엄마로서 지켜본 상황을 그대로 연필 한 자루로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전쟁이 한 개인을 또 행복했던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지금 왜 당장 전쟁을 멈춰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좀 생생하고 절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올가 작가랑 접촉하고 전쟁 네. 이후,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제 접촉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원래 책 내는 거 이렇게 빨리 안 나오지 않나요, 책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원고를 모두 받고서도 2달 정도는 최소 걸리는데요. 네. 저는 한 20여일 만에 이제 책을 완성을 했는데요. 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가 정소은 번역가님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는데, 네. 또 제가 있는 우리 한국하고 올가 작가님이 계신 뭐 폴란드, 불가리아하고 시차도 있고 했는데, 정소은 번역가님이 거의 밤낮 없이 실시간으로 저희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또 빠르게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출판사에서도 거의 최우선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하루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모든 스태프들이 좀 밤낮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현실 대표님은 편집자로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이야기 장수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네. 1인 출판사라서 지금 도와줄 만한 분들이 그렇게 그 직원이나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책 만들 때 이 편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1인 출판사이긴 한데 출판계 인프린트라고 이 대형 출판 그룹에 좀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어서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고 올가 작가님도 사실은 이 폴란드에서 불가리아로 또 급하게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책 작업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도 정말 헌신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모든 작업들을 해주시고 또 책을 기대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SNS로만 소통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소통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이 그림이 처음으로 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가님에게 체크할 내용들을, 매일 하루에도 사실은 10차례 이상씩 계속 의견이 오갔는데요. 그 의견을 번역가님에게 전달드리면 번역가님이 번역을 해서 다시 작가님께 전달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SNS로 올가 작가를 처음 접하시고 그러면 책을 출간하자고 제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지금 뭐 전쟁인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 당신 책 좀 같이 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연락을 드렸을 때 당혹스러움과 반가움이 교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거는 올가 작가님이 전쟁 전에도 거의 15개국에서 그림책을 출간하셨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책을 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출판사가 이 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조금 당혹스러우면서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인스타 팔로워들만 보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 세계인들이 같이 봐야 된다라고 또 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도 책 작업에 대해서
또 잠시 고민하시다가 또 저를 믿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출간 일주일 만에 2쇄를 찍으셨어요. 네. 출판계에서는 뭐 이건 또 이례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반응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길 바랬지만 감히 또 생각은 기대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해줄까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독자들이 이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도 뜨겁고 앞으로도 계속 더 알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판매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를 돕는 서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수익금이 어떻게 피난민들에게 좀 전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출판사 수익금 일부와 정소은 번역가님의 번역료도 이제 기부가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적십자에 저희가 직접 그 송금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주의 만춘서점이라는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도 기부를 하신다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서점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적십자도 조금 철수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분들께 기부하시겠다고 또 밝히셨습니다. 네, 올가 작가가 책 출간하면서 한국의 독자들이 이제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전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의 독자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한국 독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전할 말 같은 게 있었어요? 우선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 먼 한국민들에게도 이렇게 긴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감사해하고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정소은 번역가님이 한국 독자분들의 리뷰 같은 거를 또 다 번역을 해서 그 작가님께 전달을 하고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한국 독자들의 리뷰를 또 올가 작가님이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 국경을 넘어서서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가 작가가 한국 독자들의 그 글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인상적인 반응 같은 거 혹시 보는 게 있습니까? 네. 한국의 어떤 학교 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예. 네. 그런데 보통은 막 떠들고 아이들이 이럴 텐데 일제히 이제 숨을 죽이고 올가 작가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의 핸드폰이 울렸는데 그 핸드폰이 울린 거를 보고 모든 아이들이 다 조용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리뷰를 보고 올가 작가님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네. 전쟁 일기는 사실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또 아주 많은 이들이 함께 울어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좀 가슴 아픈 책이지만 타인의 고통에 같이 우는 게 또 바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평화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이현실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심야 음악다방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오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